생각해보면 처음에 요오드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199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논문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요오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쓰면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 저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는데 아니 이렇게 안전한 미네랄을 가지고 암이 줄어든다면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제 요오드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닥터진호의 요오드 임상 활용 꿀팁 10가지 대방출 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요오드라고 쳐보니까 요오드에 대해서 언급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건강에 대한 집단 지성이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2014년, 2015년쯤에 슈퍼미네랄 요오드 책 내고 24시간 요오드 불원불소 로딩 테스트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이 없으니까 제품도 만들고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은 워낙 임식이 없다 보니까 강의를 그때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1년에 200번? 그 이상 한 것 같은데 강의할 때마다 저를 굉장히 희한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제가 요오드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아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님 그리고 건강 관련 유튜버 분들께서 요오드에 관련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걸 보고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 요오드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1990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논문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요오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쓰면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작용이 있다는 내용을 봤어요. 저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꼈는데 아니 이렇게 안전한 미네랄을 가지고 암이 줄어든다면 왜 이걸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질문이 제가 계속 요오드와 같이 함께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 자료들을 찾아봤죠.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갑상선, 유방, 전립선, 그 다음에 종양 이런 거를 해조류, 그러니까 요오드로 치료하는 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기원전 중국에 2700년 전에는 그 종양과 갑상선 비대 치료를 해초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돼 있고 기원전 1500년 전에도 이집트에서도 유방암에 해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460년 전에는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갑상선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초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기원전 1만 5천년 전에도 남아메리카 대륙 그 칠레에서도 내륙 지방은 바다와 떨어져 있어서 해조류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유방의 섬유선종이나 전립선 비대, 작은 근종, 갑상선 고이터라 그러죠. 갑상선 비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럴 때 내륙 지방의 요오드로 치료한 치료용 오두막이 발견되고 거기에 해조류들이 발견되는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한의도 그렇고 중의도 그렇고 오랫동안 사용돼 온 그런 것들을 보면 근거가 있고 임상이 있기 때문에 쭉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요오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임상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오드를 어떻게 하면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 그 피부 건조입니다. 피부 건조.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요오드와 비타민 A를 기억하세요. 일단 요오드는 12.5에서 25mg 아니면은 50mg까지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한 5만 IU에서 한 15만 IU 정도 쓰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이십니다. 일단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게 되죠. 근데 요오드는 체온을 올리는 기능하고 갑상선 기능도 활발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피부가 건조한 게 좀 개선이 되고 그 외에도 요오드는 모든 분비샘들을 활성화시키는데 피부도 거대한 분비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오드를 쓰게 되면 피부가 건조한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버 중에서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원장님 채널 많이 보고 계시죠? 당시에 제가 요오드를 드리고 원장님 이거 드시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다가 원래 겨울 되면 피부에 건조해가지고 보습제를 막 10통씩 썼는데 올겨울에는 보습제를 하나도 안 썼네?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오드와 같이 쓰면 피부 건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는 점막의 영양소죠. 점막 분비 강화 영양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비타민 A가 단연으뜸입니다. 비타민 A는 눈에 필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거나 눈이 부시거나 눈이 막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 A를 제가 많이 권해드리죠. 그러면 이제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먹었더니 눈이 굉장히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피부가 막 닭살처럼 돼 있는 직원들 있으면 제가 비타민 A를 야 5만 원씩 먹어 그러면은 뭐 한두 달 돼 있으면은 닭살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드름 잘 나는 분들 있죠. 여드름 나는 분들도 비타민 A를 먹으면은 여드름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그 비타민 A 유도체, 로아큐탄 이런 제품들 있죠.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걸 처방받기보다는 건강한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 규제를 풀어주면 좋은데 비타민 A를 1만 IU 이상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아이허브에서 2만 5천 IU짜리 사셔서 하루에 2알, 5만 IU 아니면 뭐 3알, 7만 5천 IU, 뭐 4알, 10만 IU 이렇게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오드랑 비타민 A를 같이 드시면은 점막이 많이 좋아진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를 얘기하면은 5만 IU, 뭐 10만 IU 얘기하면은 원장님 그거 무슨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고요. 비타민 A는 발암 물질이 아니고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특히 피부의 평평상피 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대장암, 작은 경부암, 폐경기 후에 유방암 이런 걸 억제해주고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질환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폐도 점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을 잘 걸리는 사람들, 감기 잘 걸리는 사람들,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폐에도 점액이 많이 나와야 그 점액 질환에 이뮤노글로불린 A가 있어서 이 면역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점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균이 잘 폐에 들어와서 이 폐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랑 비타민 A를 잘 드시면 폐 건강이나 피부 건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직원 중에서 라섹하고 나서 안구 건조가 굉장히 심한 직원이 있었는데 일할 때 보면 맨날 인공 눈물을 눈에다가 넣고 있는 거예요. 라섹했을 때 당시 시력이 0.9였는데 그 직원이 이제 저탄고지도 했고, 저탄고지 하면 당연히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피부가 지방으로 돼 있으니까 눈도 지방이고, 그러니까 촉촉해지잖아요. 저탄고지 하면서 비타민 A를 처음엔 20만 IU를 먹었대요. 1년쯤 이렇게 먹고 나서 그 후에는 7만 IU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비타민 A 검사를 하면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해봤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상한선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력이 0.9였는데 나중에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거죠. 그 직원은 비타민 A가 많이 부족한 직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저희 딸이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죠. 작년에 수능이 불수능이라서 재수하고 있는데 라식한 후에 눈이 건조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꿀팁 그러면서 막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학생들, 눈을 많이 쓴 사람들, 피부가 건조한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A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해보면 남녀가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점막과 점막의 접촉, 마찰 행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막이 마르고 건조하면 사랑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요오드랑 비타민을 잘 드셔서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자. 두 번째 꿀팁은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걸 개선시키려면 요오드와 철분을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이 철분 결핍이 상당히 많은데 진단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검진이나 혈액 검사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와 뭐 적혈구 수치 이런 거가 주로 나오죠. 근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빈혈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철분 결핍과 가장 일치하는 검사 항목은 저장철분 수치, 페리틴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리틴 수치가 30 이하면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이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본인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걸 모르세요. 근데 철분만 보충이 돼도 피부 건조한 게 상당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추위 타는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철결핍성 빈혈만 교정이 돼도 추위 타는 게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철분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상당히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무리 많은 영양소가 있고 호르몬 수치도 충분해도 철분이 부족하면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몸에서 ATP를 못 만들고 에너지 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세사가 안 되면 추위를 탈 때 그걸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열을 발산해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건데 ATP가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랑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몸이 회사라고 생각해 보면 영양소는 직원이에요.
직원들이 다 있는 그 회사인데 철분이 부족해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거는 회사의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인터넷선이 끊기고 전기가 안 들어온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철분 수치를 정확히 측정을 하려면 이 페리틴 수치를 꼭 보셔서 이게 부족한 여성분들은 철분과 요오드를 같이 드시면 추위를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철분 결핍입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잘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기를 안 드신다, 고기 먹는 거 싫어하신다, 이런 분들 거의 다 이 철분이 바닥이에요. 우리가 채식으로는 철분이 보충되기 힘들거든요. 뭐 다른 이유로 고기를 갖다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철분을 보충하려면 육류나 뭐 선지나 이런 걸 드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철분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생리를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 결핍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평상시에 철분 결핍이 많은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하시면 추위 타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탈모입니다. 탈모도 사실은 저체온증과 연관이 있어요. 체온이 낮은 분들 보면은 갑상선 저하인 분들 보면은 머리카락이 좀 가늘고 좀 푸석푸석하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서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면 당연히 머리카락이 잘 나겠죠. 그리고 이 탈모 있는 분들은 MSM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MSM이 식이유황인데 MSM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도 도와줘요. 근육뼈 이런 것도 강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일종의 어떤 콜라겐이죠. 합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MSM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MSM 자체가 체온도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MSM을 드시면 머리카락이 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직접 요오드를 도포를 하면은 머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보통 그 도포하는 요오드가 루골 솔루션인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색깔도 보랏빛이고 그래서 쓰기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근데 한의사 박사님과 함께 개발한 투명한 요오드는 그런 불쾌한 느낌 없이 탈모에도 요오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소금과 붉은 알갱이 소금 있잖아요. 그거를 탈모 있는 부분에서 요오드가 잘 흡수될 수 있게 마사지를 하면 흡수가 잘 되고 모발의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탈모를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탈모가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기력 회복입니다. 기력 회복. 기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요오드와 부신 영양소 AD 플러스가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되게 번아웃이 많아요. 부신 피로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그걸 모르고 사시거든요.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저혈당이 온다든지 뭐 혈압이 떨어져서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율신경 식중증이 와서 감정 변동도 심하면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 밤에는 쌩쌩하고 아침에는 피곤하고 이런 분들 다 부신 피로거든요. 거기다 심하면 이제 도파민, 아드레날린까지 떨어진 토탈 번아웃 상태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회고 바쁜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신 피로와 도파민 저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일도 하시지, 육아도 하시지, 가족들 챙기지, 시어머니 수발 들지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번아웃이 된 분이 많아요. 그리고 AD 플러스라고 하는 이 부신 영양제는 부신을 올리게 하는 5가지 정도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신 추출물, 아드레날린 익스트랙트, 프레가네놀론, DHEA, 그리고 또 여기다가 도파민의 재료인 타이로신도 고함량으로 넣기 때문에 이걸 오전에 한 2알, 체격이 큰 분들은 뭐 3알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때 갑자기 처지는 분들은 뭐 오전에 2알, 점심때 1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요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격이 작은데도 요오드를 본인은 4알을 먹어야 반응이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어떤 영양소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체격이 작은 여성분인데 비타민C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계산에 따르면 한 50kg면 50g만 맞아도 충분하고 벅찬데 120g을 맞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맞으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 정도 맞아야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런 부분도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의 밥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비타민C는 추가적으로 같이 드시면 좋죠. 뭐 하루에 뭐 1g, 2g 이 정도는 소용이 없고, 보통 저렇게 기력이 저하된 분들은 부신의 충분한 용량의 비타민C가 투여가 되려면 최소한 6g에서 9g 정도는 드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력 저하를 개선시키는 요오드와 부신 영양제의 효과는 호르몬을 올리는 작용이거든요. 비타민 B군, 뭐 미네랄, 뭐 오메가3 이런 게 충분해도 호르몬이 부족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호르몬들이 모든 영양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몸 전체에다가 지시를 내려주고 작동하게 하는 관자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호르몬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기력 떨어진 거를 빠르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잦은 방광염입니다. 잦은 방광염이 걸리시는 분들은 요오드와 가루 비타민C를 추천해드립니다. 요오드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요오드는 단일 영양소로서 모든 균을 항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곰팡이,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원충 이런 종류까지 모든 균들을 사멸할 수 있는 게 요오드이기 때문에 방광염이 있을 때 요오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되시고요. 비타민C도 도움이 되는데 흡수력이 좋은 리포조말보다는 가루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잦은 방광염에 도움이 됩니다. 가루 비타민C를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꾸준하게 소변으로 요오드와 비타민C가 배출이 되게 되면 우리 요로를 통한 방광에 균에 감염되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광의 면역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랜베리도 도움이 되니까 같이 드셔도 되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 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걸립니다. 왜냐하면 균들은 탄수화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세균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도 탄수화물 많이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방광염이 자주 걸리기 때문에 식단을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5가지를 얘기했는데요. 5가지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후에 5가지는 이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들에게 임상에 활용하기 쉬운 꿀팁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